오늘은 도면에 이제 글씨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글씨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스타일, 텍스트, 엠텍스트 혹은 텍스트 에디트는 그렇게 어려운 명령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들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령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특수문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호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서 작업한 도면이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작업한 도면을 다른 회사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보다 원청 회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일을 주는 원청 회사가 우리한테 도면을 보내줘요. 여기다가 도면을 그려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원청 회사에서 도면이 올 때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우리가 원청이 돼서 하청 업체에다가 도면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청 업체에서 도면 작업을 하고 거꾸로 또 우리한테 올라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 건축을 하건 건축을 하건 이제 뭘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방도면이요. 소방도면이나 전기도면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별도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 안 했어요. 그럼 책임 소재가 다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만약에 소방도면을 맡겼어요. 그래서 소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줘서 그대로 시공을 했어요. 물론 소방업체 들어와서 시공해 줍니다. 감리해 줘요. 화재가 났어요. 문제가 나중에 봤더니 소방기기에서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문제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협력회사라고 해요. 소방, 전기,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이런 쪽은 다 협력회사라고 합니다. 뭐 쉬운 말로 그냥 하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청이라기보다는 협력회사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협력회사랑 혹은 도면을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회사마다 고유의 로고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나한테 없으면, 그 서체가 나한테 없으면 문제는 내 도면에서 글씨가 다 깨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오전에도 문의가 들어온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스크린 캡처로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캡처해서 왔는데 블록이라는 것 안에 이제 글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글씨가 다 깨져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다 깨진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깨져 나와요. 이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방법도 어렵지는 않아요. 명령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스타일은 글씨 유형입니다. 글씨의 유형을 만드는 명령어, 글씨를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도면에 어떤 글씨를 쓸 것인가, 어떤 서체를 쓸 것인가, 기울일 건지, 그러니까 이탈릭체를 쓸 건지, 아니면 볼드를 적용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이게 스타일입니다.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싱글 라인 텍스트예요. 한 줄 글씨 쓰기입니다. 맞나요? 띄어쓰기가. 텍스트는 싱글 라인 텍스트라고 합니다. 한 줄 쓰기예요. 원래 이 텍스트는 옛날에 명령어가 텍스트가 있었고 디텍스트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텍스트라는 명령어와 디텍스트, 다이나믹 텍스트라는 명령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단축 명령어가 DT입니다. 텍스트하고 제가 단축 명령어 별도로 적어놨죠? 네, DT입니다. 단축키가 DT예요. 그 다음 M텍스트, 여러 줄,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원래 얘는 M텍스트였어요. 예전에 명령어가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텍스트, 다이나믹 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이렇게였었는데 텍스트하고 디텍스트가 합쳐지면서 단축키가 DT로 바뀌었고 텍스트가 단축키가 T로 바뀐 겁니다. 단축키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 요거는 DD 에디트라는 명령어입니다. 텍스트 혹은 DD 에디트. 그래서 단축키가 텍스트 에디트는 T이고요. DD 에디트는 ED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단축키가 두 개예요. 단축키가 두 개입니다. 글씨 수정하기예요. 자, 원래는 스타일 명령어가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M텍스트에는 스타일 명령어가 불필요합니다. M텍스트가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에 컴퓨터는 메모리 사양이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얼마나 낮았냐면 요즘은 상상도 못할 만큼 낮았어요. 하드디스크가 8MB, 30MB 요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예전에는. 메모리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256KB 이 정도?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아래 한글 실행하면 아래 한글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폰트를 전부 다 메모리로 다 불러와 버립니다. 폰트를 메모리를 전부 다 불러와요. 그리고 작업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CAD가 이만큼 차지해요. 근데 CAD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또 메모리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폰트가 이만큼 들어오면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폰트를 깔아보세요. 한 200개만 깔아보세요. 컴퓨터가요 버벅버벅 돌아가요. 왜냐면 폰트를 다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해당 폰트를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토캐드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가벼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토캐드가 이만큼 써야 된다면, 메모리를 이만큼 써야 된다면 아래 한글은 한 요만큼만 쓰면 되는 거죠. MS 워드나 아래 한글은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는 거죠. 오토캐드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프로그램이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는 프로그램이 가벼우니까 폰트가 많아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토캐드는 프로그램이 무겁다 보니 폰트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메모리 할당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컴퓨터 CPU도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픽에 관련된 건 그래픽 카드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걸 써야 돼요. 메모리도 우리가 많이 쓰니까 메모리도 자꾸 고사양의 메모리, 그러니까 큰 메모리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28기가, 32기가 막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찾게 되는 거죠. 메모리를 작게 쓰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작업하면 메모리가 금방 꽉 차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요. 메모리를 내가 작업하면서 메모리를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렉 걸리죠. 자, 렉이 정확하게 어떻게 걸리는 거냐면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것과 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롬은 못 써요. 그러니까 리드 온리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롬은 못 씁니다. 램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일종의 메모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기본적인 메모리 다 써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쓰냐면 하드디스크에 남은 공간을 메모리처럼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드디스크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렉이 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와핑 한다고 합니다. 스왑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를 스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느리잖아요. 메모리 금방 차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컴퓨터가 다운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다운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메모리를 다 썼어요. 하드디스크도 메모리처럼 해서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컴퓨터가 종료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종료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 이제 캐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캐드를 하면 이제 포토샵이나 스케치업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고사양의 컴퓨터를 찾는 게 그런 이유에 있어서 그래요. 포토샵이나 스케치업은 오토캐드보다 더 무겁거든요.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그래픽도 더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케치업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작게는 한 1, 2분 정도? 이건 약과예요. 렌더링 타임이 6시간씩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밤에 렌더링을 걸어놓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합니다. 그게 이제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 렌더링 타임을 자꾸 줄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고사양의 컴퓨터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조금만 더 좋은 거, 조금만 더 좋은 거. 자꾸 좋은 거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컴퓨터는 또 비싸죠. 오너가 싫어하죠. 야, 지난번에 좋은 거 사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좋은 거 없고 내가 쓰던 거는 이제 그 밑에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덕분에 이제 밑에 사람들도 좋은 컴퓨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격리 업무, 사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좋은 컴퓨터를 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쓰던 거가 어디로 가요? 그분들한테 가는 거죠. 그런 식이 돼요, 보통. 자, 일단 이런 정도. 먼저 네. 고사양을 쓰면 자, 그럼 스타일부터 알아보죠. 스타일. 자, 그러면 스타일 명령을 실행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거에 연달아서 이어서 하면 오토캐드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폰트를 다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오토캐드에서 하나를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요. 내가 캐드에서 써야 될 스타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폰트를 지정해요. 예. 그러면 CAD가 그 폰트만 딱 불러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뉴 버튼. 그러면 새로운 폰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트가 아니고 새로운 유형인 거죠. 자, HG. HG는 그냥 한글의 첫머리 글자죠. 한글을 영어로 했을 때 H, A, N, 글, GUL, HG.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오케이.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글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이때 보시면 골뱅이가 붙은 글꼴이 있고 골뱅이가 없는 글꼴이 있습니다. 골뱅이가 붙은 글꼴을 쓰시면 안 돼요. 세로 쓰기입니다. 간판 같은 거 보면 세로 쓰기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골뱅이가 붙은 글씨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도 안 써요. 엔터 치면 되거든요. 한 글자 쓰고 엔터, 한 글자 쓰고 엔터. 굳이 골뱅이 붙은 글꼴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입니다. Z자 아래 이제 글꼴이 한글이 나와요. 자, 저는 보통 굴림을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굴림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자, 글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KS는 도면 글꼴을 고딕으로 사용합니다.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KS에서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꼴 고딕입니다 라고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딕을 쓰셔야 돼요. 궁서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흘림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도면이 예쁘다고 손글씨체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오로지 고딕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KS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권유하는 겁니다.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 이제 답답한 것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권유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면 교환을 해요. 도면을 서로 교환합니다. 보여드렸죠? 물음표 찍혀 있는 거 글꼴이 없어서 그래요. 해당 글꼴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물음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글꼴 없으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걸해야죠. 글꼴 좀 보내주세요. 내지는 무슨 글꼴이에요? 어떤 서체 쓰셨나요? 폰트 뭔가요? 라고 구걸해야 됩니다. 좀 비참하죠. 도대체 무슨 글꼴을 썼는지도 모르고 좀 깝깝하죠. 그러니까 배려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도면은 나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 도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니까 좀 특수한 글꼴을 써야 되겠어. 물론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해당 글꼴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욱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글꼴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저작권에 걸립니다. 공유해도 안 되죠. 저작권에 걸려요.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라고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글꼴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굴림입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특수문자. 특수문자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조건이 세 개죠? 특수문자를 지원해야 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딕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충족시키는 게 굴림체입니다. 자, 보세요. 윈도우를 처음 설치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이 4개가 설치됩니다. 굴림, 궁서, 바탕, 도둠. 이렇게 4개의 글꼴이 설치가 돼요. 근데 그 중에 고딕체는 굴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굴림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설치하면 가지고 있는 글꼴들이 있겠죠. 뭐 맑은 고딕이라든지 혹은 HY 글꼴들 있죠. HY 울릉도체라든지, 울릉도체 생각보다 많이 써요. HY 울릉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근데 아래 한글을 깔지 않는 이상은 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문자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 특수문자까지 지원하는 게 온전하게 지원되어지는 게 많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재밌게 바라보는 글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 막걸리채 들어보셨나요? 저 경기도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여기 청주도 그렇게 동네 이름을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그 1동 2동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되게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던 막걸리가 나와요. 그게 1동 막걸리하고 2동 막걸리가 그렇게 유명해요. 지금도 그 영감님들한테 가가지고 1동 막걸리 2동 얘기하면 다 좋아하세요. 좋아라 하세요.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에서 이제 막걸리를 계속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서체가 그 1동 막걸리채예요. 근데 제가 막걸리채가 이쁘니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나요? 모르잖아요. 당연히 도면에 물음표가 나올 거란 말이죠. 더욱이 이 막걸리채요, 손글씨체예요. 흘림체입니다. 손글씨체예요. 그러니까 도면에 적합한 서체도 아니죠. 근데 특수문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수문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비애 중에 하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완성형과 조합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한글에 대해서입니다. 한글 프로그램 방법이 완성형과 조합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조합형이라는 건 한글 창제 원리에 딱 맞아요. 기역에 아를 더하면 가가 되죠. 기역, 아, 이응 하면 강이 되듯이 이렇게 한글 타이핑할 때 들어오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씨를 표현하는 것, 그게 조합형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표현하는 것, 이게 조합형이에요. 완성형은 뭘까요? 우리 맞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애기들 키우는 집 가면 한글 글자판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완성형이에요.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MS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조합형이 프로그램하기도 쉽고 사용하기 쉬우니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근데 MS가 어떻게 했을까요?
완성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폰트를 뜯어보잖아요. 예전에 제가 폰트를 만든다고 폰트 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열어봤어요. 그 다음에 간 이런 식으로 모든 글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꼴이 아니고 그 글자 조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글을 그러니까 폰트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3년 걸리는 거예요. 최초에 한글 이 폰트 만들 때 2년 걸렸어요. 2년, 3년 걸렸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공짜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 글꼴 만드는 회사가 열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소송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으니까 특수문자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굴림은 특수문자가 다 들어있어요. MS가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넣고 특수문자 다 넣고 그게 굴림체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되면 이제 그런 서체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림과 그러니까 사진이죠. 사진과 서체와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선배도 주변에 이제 실내 건축 설계를 하는데 어디 이제 안과를 설계를 해줬어요. 시공을 하고 간판까지 해줬어요. 간판 딱 올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공문 받았어요. 너네 서체 도용했어.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바로 공문 날랐어.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해야죠. 타협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체 상자를 사는 겁니다. 내가 도용한 서체 하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체 상자가 있습니다. 한 70개 들은 거 있어요. 근데 서체도 그 저작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웹용으로 가는 거 다르고, 그 다음에 인쇄용 다르고, 그 다음에 출판용 다르고, 그 다음에 저쪽 간판용 달라요. 간판용이 제일 비싸요. 이 선배가 간판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 폰트 필요하면 얘기해. 왜냐면 공문 받으면 얘기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샀어요 이렇게, 여기서 받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폰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디 거 쓰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내 건축할 때 우리가 간판이나 매뉴얼 작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글꼴을 쓰는데 그 저작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 이제 저작권 프리 서체들이 많이 다니죠. 그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무료인 거는 없어요. 있는데 무조건 다 무료인지 아닌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폰트가 완성형이라는 거, 그리고 특수문자가 종종 잘 빠져 있습니다. 한글만 넣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수문자까지 넣으려니 힘든 거죠. 그래서 특수문자 넣으면 이렇게 물음표로 딱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글로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굴림입니다. 여러 가지 서체들이 쭉 들어있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나눔 글꼴 많이 써요. 나눔 글꼴이 네이버에서 나눠주는 거죠. 네이버에서 무료로 오픈한, 그러니까 저작권 프리 서체죠. 근데 저 나눔 글꼴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굴림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굴림 쓰세요. 이것저것 서체 쓰지 마시고 굴림 쓰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입사했을 때 여러분들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어떤 서체를 쓰느냐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그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이 나옵니다. 레귤러, 볼드, 이탈릭.
이건 폰트가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여기 굴림은 레귤러 밖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리엘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볼드, 볼드 이탈릭, 이탈릭, 레귤러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폰트들마다, 서체들마다 폰트 스타일을, 폰트 글꼴 유형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다 달라지겠죠. 또 하나, 빅폰트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보시면 use 빅폰트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는 얘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토캐드는 윈도우 글꼴과 윈도우 폰트와 오토캐드 폰트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윈도우 폰트는 별표점 TTF 또는 별표점 FON, 얘는 별표점 SHX 이렇게 나눠집니다. 폰트가 차지하는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적으로. 근데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빅폰트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 한 글자가 1바이트인가 그래요. 1바이트고 한글이 2바이트인가 그렇습니다. 맞나? 네. 근데 오토캐드 서체는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바이트 수가 어때요? 더 크죠? 네. 그래서 빅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별표점 TTF라고 썼죠? 이 별표라고 하는 건 옛날 도스 시절에 쓰던 표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별표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체계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운영체계에 대해서 안 배웠단 말이죠. A, 별표,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런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별표, A, 별표 그러면 중간에 A가 있는 모든 파일. 그러니까 별표 A 그러면 그러니까 A로 끝나는 모든 파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엑셀도 쓰죠. 근데 지금도 저거 써요.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검색할 때 얘를 써요. 파일 검색할 때 쓰는 겁니다. 모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별표 점 TTF 그러면 확장자가 TTF인 모든 파일 이런 뜻입니다. 파일명은 몰라요. 그런데 확장자가 TTF인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운영체계 이제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표점 TTF 그러면 TTF로 끝나는 모든 파일, FON으로 끝나는 모든 파일, 그 다음에 SHX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서체가 크게 3개예요. TTF하고 FON은 윈도우 서체고 SHX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 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인데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바로
조금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서체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TTF 파일들입니다. FON 파일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여기 들어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런데 SHX 파일은 어디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에 폰트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서로 사용되어지는 위치가 이렇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 작업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특수한 글꼴을 써요. 그러면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백업해 놓습니다. 작업 폴더가 있겠죠. 작업 폴더 뒤에 폰트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폰트에다가 내가 사용한 폰트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혹은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해당 폰트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폰트를 미리 백업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폰트를 보고 TTF 파일인지 아니면 SHX 파일인지에 따라서 저장되는 경로가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거죠. 저처럼 백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폰트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구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뻔뻔하게 전화하는 거죠. 아유, 안녕하세요,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 봤는데 로고가 깨져서 나와요. 어떤 폰트 쓰셨나요? 이제 아닌 것처럼 은근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가 깨졌다 그러면 회사의 로고니까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로고가 깨졌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폰트는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 그러면 뭐 썼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좀 친절한 분들은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폰트 파일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받았는데 이걸 어쩔 줄 몰라 하면 안 되잖아요. 받았는데 TTF 파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폰트로 들어가는 거고, SHX 파일입니다. 그러면 캐드 폰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다 복사해 넣기 하시면 돼요. 폰트는 복사하고 나서 캐드를 한번 껐다 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해치 해봤잖아요. 해치는 바로 적용이 되죠. 근데 PGP 파일은 어떤가요? 프로그램 파라미터 단축키 파일은 캐드를 한번 껐다 켜야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폰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캐드를 껐다 키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사이즈, 이 사이즈 안 건드려요.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건드려 버리면 폰트 크기가 고정이 돼 버립니다. 원래 폰트 크기는 텍스트나 M텍스트에서 그 크기를 제어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의 굵기 기억나시죠? 선의 굵기가 3개입니다. 아니 4개?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4개예요. 폰트는 어떨까요? 글꼴은 똑같아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아주 큰 거.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작은 글씨는 3mm, 중간 글씨는 그거 곱하기 2배 하면 돼요. 6mm. 그 다음 큰 글씨는 9mm. 9mm 대신에 8mm 쓰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거 뭐 한 10mm 정도? 이렇게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설계를 할 때요, 복잡해지면 안 돼요. 설계 내용은 그러니까 설계 내용과 관련 없는 것들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시인 숫자 세기랑 똑같아요. 아시죠? 원시인 숫자 세는 거. 하나, 둘, 셋,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선의 굵기나 혹은 이런 글자의 크기 같은 거,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3개로 딱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를 작게 써요. 2mm,
4mm, 6mm.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글자 크기는요, 저보다 더 작게 쓰는 사람을 봤어요. 예전에 근무할 때 저희 이제 부장님이 제가 2mm 쓰니까 그것도 크다고 뭐라고 하셔서 1.6mm까지 낮춰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을 보는 사람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제 작업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반장님들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최소 여러분들 부모님 뻘 돼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거죠. 보통 작업 반장 정도가 되면은, 작업 반장님 정도가 되면 60대 정도가 돼요. 50대 중반에서 한 60대 후반, 70대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장인어른도 작업 반장님으로 계셨었거든요. 72살까지 하셨어요. 72살까지. 네. 그럼 이분들이 도면을 보고 현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돋보기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이래야 돼요. 근데 현장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현장이 작업 상태가 좋지 않죠. 어두운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면이 안 보이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여기 팔에다가 뭘 꽂고 다니냐면 줄자 있죠? 줄자, 그 다음에 그 펜 있죠? 펜, 그 다음에 스케일자, 그 다음에 랜턴. 이렇게 4개가 항상 필수예요. 보통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랜턴이 필수가 돼요. 건물 바깥쪽에서 일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건물 안쪽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랜턴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 돼요. 안 보이거든요. 하다못해 치수를 재야 되는데 컴컴해서 안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컴컴한데 글자도 찌끄만 해봐요. 나중에 화내요. 그러면 누구한테 쫓아오겠어요? 설계자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들한테 가요. 현장 기사한테 막 뭐라고 해요. 왜냐면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만만하잖아요. 왜냐면 설계자는 설계실까지 쫓아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보통 이제 과장님 이상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고, 현장에는 이제 우리들이 가서 쫓아가서 시다발이 한단 말이죠. 보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화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설계는 저쪽에서 했는데 왜 나는 욕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분들이 글씨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대략 1.8에서 한 2.5mm 사이, 요 정도 어디가 돼요. 그래서 오토캐드는 기본적으로 2.5mm를 제공해 줍니다. 2.5mm를 제공해 줘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작게 씁니다. 2mm 정도. 2mm면 예전에 제가 설계할 때 쓰던 글씨 크기거든요. 손으로 설계했을 때 글씨 크기를 2mm로 놓고 썼어요. 2mm가 작은 글씨는 아닙니다. 제법 커요. 근데 신문 같은 데 들어가면 1.5mm, 네, 한 그 정도 어디 돼요. 신문 글씨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충분히 커요. 그래서 돋보기 끼고도 조금 인상 쓰면 보일 정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못 볼 정도는 아니라 2mm 정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히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볼 거니까 3mm, 6mm, 9mm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헤이트에서 여기서 맞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맞추면 나중에 글씨 크기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자, 이펙트로 넘어가죠. 이펙트에 보시면 업사이드 다운이 있고 백워드가 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가 위아래로 뒤집어집니다.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뒤집어져요. 백워드는 미러링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업사이드 다운을 눌러보고 백워드 눌러보시면 여기 프리뷰가 있어서 프리뷰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위드 팩터. 위드 팩터는 장평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자간이 있고 장평이 있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줄간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위드 팩터는 장평입니다. 글자의 가로 비율.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장평이 위드 팩터가 넓어지면 글씨가 넓은 글씨가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장평도 한번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빌크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오빌크는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글꼴을 기울여 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글씨를 기울여서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기울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릭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 오빌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위로 올라가죠. 아까 폰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잊어버린 건데 빅폰트가 있어요. 빅폰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빅폰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WH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WH로 시작하는 이 글꼴이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입니다. 한글 지원 글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txt.shx 어디다 적을까나? 여기다 적어야 되나? 순서대로 여기다가 txt.shx 파일에 보시면 얘가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이펙트의 버티컬. 얘가 이펙트의 버티컬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 쓰기가 됩니다. 다른 때는 활성화 안 돼요. 다른 때는 활성화 안 되는데 여기 txt.shx 빅폰트일 때만 얘가 활성화돼요. 이렇게 빅폰트로 선택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어떤 거는 활성화되고 어떤 거는 활성화 안 돼요. 얘가 빅폰트일 때 이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또 use 빅 폰트일 때 use 빅 폰트일 때는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얘가 한글 글꼴입니다. 한글을 지원하는 빅폰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았어요. 아까처럼. 그런데 물음표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글꼴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빅폰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WH로 시작하는 폰트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빅폰트로 체크되어 있으면 해당 스타일이 빅폰트로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빅폰트로 체크되어 있으면 WH로 시작하는 빅폰트로 바꾸어주면 한글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빅폰트는 아니에요. 근데 한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요? 굴림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돼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면 한 99%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1번. 자, 도면에 글씨가 깨져 보일 때 폰트를 굴림으로 바꿉니다. 2번
빅폰트일 때. WH로 시작하는, 그러면 한 98%? 99%까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1%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도 답이 없는 것들이죠. 어지간하면 이 두 가지면 다 해결이 돼요. 에러가 나면 이 두 가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제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글씨를 쓰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텍스트하고 m텍스트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글씨 쓰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텍스트는 한 줄 글꼴 쓰기고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먼저 텍스트. 자, 굴림을 해놓고 클로즈. 텍스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스타트 포인트. 글씨의 시작점을 지정해 주세요. 네, 시작점 클릭. 그랬더니 글자 문자 높이를 지정해 주세요. 2.5mm. 네, 2.5mm 그냥 엔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오브 텍스트.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뭐냐면 문장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회전되는 거예요. 영도 쓰시면 됩니다. 굳이 얘 바꿀 이유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로테이트 하면 돼요. 엔터. 그러면 깜빡깜빡해요.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자, 근데 한 줄이 써졌나요? 여러 줄이 써졌나요? 여러 줄이요. 자, 제가 백스페이스로 지워보죠. 그냥 지워지네요. 다시요. 자, 엔터를 쳤습니다. 한 줄 더 내려갔죠?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텍스트가 종료돼요. 그러니까 엔터 두 번을 쳐야 되는 거죠. 한 줄 바꾸고 명령어 끝. 근데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한 줄씩 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는 어때요? 쓸 때는 여러 줄을 써요.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쓸 때는 여러 줄을 쓸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명령어가 종료되는 순간 다 한 줄씩 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텍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지요. 텍스트 시작점. 자, 높이 한번 바꿔볼까요? 6mm 엔터. 자, 로테이션 앵글도 바꿔보죠. 45도. 어떻게 되나요? 글씨가 45도 기울어져서 글씨 써지는 게 맞죠? 자,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글씨가 커졌고 회전도 됐고.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로테이트 하면 되거든요. 그죠? 필요할 때 그때그때 회전시키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텍스트 글씨 크기 2.5mm. 자, 로테이션 앵글 0도. 그 다음에 글씨를 쓸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글씨를 다 썼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컨트롤 엔터입니다. 한 번에 종료가 됩니다. 컨트롤 엔터가
텍스트 한 번의 종류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m텍스트에서도 똑같고 포토샵에서 글씨 쓸 때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텍스트 종료입니다. 글씨 쓰던 거 딱 종료하는 게 컨트롤 엔터예요. 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수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거는 다른 데 거를 오픈해서 복사해서 써야 되겠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특수문자는 이렇게 3개입니다. CAD 안에 %D라는 %D라고 하는 글자를 만나면 이렇게 디그리 각도 표시를 해줍니다. %C를 만나면 센터 마크 즉 파이 기호를 띄워줍니다. %P를 만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띄워줍니다. 잘 기억해서 두세요. D는 디그리 각도, C는 센터 마크 파이, P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텍스트. 자, 맨 아랫줄이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그냥 엔터를 치면 이어서 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각도는 45 %D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중심, 원의 지름은 %C 50. 그 다음, 오차 범위는 %P 0.2.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U를 쓰면 이렇게 밑줄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U를 또 쓰면 밑줄이 끝나요. 보세요. %U 그럼 시작되는 거죠. %U 그럼 끝납니다. 자, 취소줄 %K는 취소입니다. 그 다음 %U는 오버라인 윗줄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밑줄, 윗줄, 그 다음 취소줄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간혹 이 특수문자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특수문자가 안 나오는데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버전이 특수문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나가지고 한참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자음 기역자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 표시가 나와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 각도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에 한자를 누르면 각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쌍기역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파이 기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한자 키 누르고 자음 누르면, 아니 자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는 거 이거 구식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써요? 윈도우 키에 마침표 누르면 이모지 키가 나오죠. 요즘은 이모지 씁니다. 이모지 쓰시면 돼요. 여기에 어딘가 들어있겠죠. 여기 각도 표시 있고, 안 들어가나요? 들어갈 텐데. 네, 뭐 여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있고, 수학 기호인가? 네, 수학 기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모지 키가 있죠. 수학 표시,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표시, 여기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모지를, 저같이 쉬운 세대들은 자음의 한자 키를 누른다고 합니다. 자, 이건 편하신 대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텍스트를 선택하면 그립이 하나 나와요. 저 그립의 위치. 저거 오스냅 있습니다. 오스냅 인설션이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삽입점. 인설션이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삽입점이란 뜻입니다. 인서트, 삽입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인설션, 삽입점이란 뜻입니다. INS라고 하고요. 자, 보시면 간단하게 삽입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인, 인설션,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렇게 인서트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인서트된 위치를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인서트는 우리가 내일 배울 블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이나 혹은 문자에 삽입점을 찾아내는 오스냅, 그게 인설션입니다. 오스냅 목록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인설션이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블록, 문자 등의 삽입점을 찾는 명령어 인설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ustification으로 넘어가 볼까요?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justify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justify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이거 멀티라인 할 때도 나왔죠? justification 문자, 아니 다중선의 자리 맞춤이라고 그랬죠? 위치 맞추기. 얘도 자리 맞춤이 존재합니다.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 줄여서 TLTC, TR, MLMC, MR, BL, BC, BR.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있어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얼라인, 미들, 피트까지 더 있습니다. 얘는 문제가 뭐냐면 영어 소문자가 문제가 됩니다. 영어 소문자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일단 밑줄을 하나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100, 3. 이거 너무 크다. 다시. 렉탱글 10, 3. 10에 3이라고 했어요. 얘를 제가 복사를 하죠.
자, 텍스트 justify 그 다음 레프트 센터 라이트 굳이 할 이유 없죠. 레프트는 왼쪽 정렬, 센터는 가운데 정렬,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죠. 자, 레프트 먼저 한번 해보죠. 레프트 시작 위치, 그 다음에 글씨 크기, 방향, 그 다음에 글씨.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왼쪽 정렬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 텍스트 자, 이번엔 시작 저스티피케이션을 센터로 놓고 시작 위치는 중간에다 놨습니다.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해볼까요? 그리고 글씨를 써보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글씨가 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라면 당연히 오른쪽 정렬이겠죠? 자,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얼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라인과 피트는 둘 다 문장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문장의 길이를 고정시킨 거예요. 둘 다. 얼라인하고 피트는 문장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냐? 차이가 뭐냐면 얼라인은 문자의 높이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근데 피트는 그러니까 문자의 높이까지 고정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장평이 바뀌어요. 자, 보세요. 얼라인을 누르면 글자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글자가 적으니 문자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때요? 글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글자의 높이가 작아지게 됩니다. 글자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것, 이건 얼라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피트는 높이까지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높이. 자, 장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장평이. 자, 피트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옵션들도 알아볼 텐데요. 텍스트 justify 여기 미들이라는 옵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 소문자만 문제가 발생해요. 한글은 괜찮아요. 한글은 다 좋습니다. 근데 영어 소문자만 그래요. 영어 대문자도 괜찮아요. 자, 미들과 여기 TLTC, TR, MLMC, MR, BLBC, BR, 레프트, 센터, 라이트에 대한 위치가 다 달라요.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글씨를 하나 적어보죠. 라인을 하나 긋고 제가 텍스트를 하나 그렸습니다. 썼습니다. 글자 높이 2.5mm 다시 저스티 레프트 2.5mm 자, A, B, G, H 제가 딱 요렇게만 적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G자 때문이에요. G, P, Q 얘네들 글자에는요 베이스라인 즉 기준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그려진
이 선이 기준선이에요. 얘가 기준선입니다. 모든 문자에는 기준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그 기준선 밑으로 글자가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복사한 바로 여기. 이 지점이 여기가 탑라인입니다. TL, TC, TR 이렇게 들어가요. 미들은 여기입니다. 카피 여기가 미들 라인이에요. 탑에서 베이스 라인까지의 중간 여기가 미들 라인입니다. 여기가 미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텀 라인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 자리. 이 G가 끝나는 이 자리. 여기가 바텀입니다. 그리고 미들 라인은 어디냐면 이 전체의 중간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요. 미들 라인이 여기 나오네요. 미들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위치가 약간 어긋나 있죠. 다시 볼까요? 자, 맨 위에 선 여기가 탑 라인입니다.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가 들어가는 자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레프트, 센터, 라이트는 이 자리. 레프트, 센터, 라이트는 이 자리. 그 다음에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이 자리입니다. 즉 탑부터 베이스 라인까지의 높이의 중간. 여기가 미들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텀 라인은 어디냐면 제일 아래. 여기가 바텀 라인입니다. 그리고 미들은 어디냐면 이 문자 전체의 중간. 여기 있네요. 여기가 미들입니다. 즉 여기가 미들 포인트가 돼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네, 요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미들 라인하고 그러니까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하고 미들의 위치가 똑같은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 센터하고 BL, BC, BR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한글은. 영어 대문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라인이 조금 어긋나 있는 거죠. 영어 소문자만 그래요.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100mm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 선은 위로 그냥 쭉 그려보죠. 옵셋 8mm 하나, 둘, 세 개. 옵셋 25mm. 그 다음에 라인. 자, 트림으로 선을 잘랐습니다. 이 중간에 글씨를 쓰고 싶어요. 날짜, 도명, 설계자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그 다음 justify, 미들, 중간점 클릭해주고 글씨 높이 지정하고 날짜, 다시 텍스트, 미들, 그 다음 도명, 다시 텍스트, 설계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지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써야 해요. 이번엔 m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솔직히 m텍스트는 할 거 없어요. 텍스트가 길어서 그렇지 m텍스트는 할 거 없습니다. m텍스트는요, 이와 같이 영역을 지정합니다. 영역 딱 지정하면 그 다음엔 위에 리본이 바뀌어요. 자, 아까 텍스트 설명할 때는 스타일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m텍스트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글꼴 불러올 수 있어요.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메모리 컴퓨터가 좋아졌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글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눔 스퀘어 볼드. 자, 글씨 크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글씨 크기 지정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글씨 크기가 설계자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자, 2.5mm? 네, 전 2mm요. 이거. 자, 저는 2mm니까 여기다가 클릭해서 2 쓰고 나머지 지우고 엔터. 그러면 여기 글씨 크기가 2mm로 바뀌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자리 맞춤 있네요. 미들 센터. 그 다음에 분리시나 혹은 파라그래프 문장이죠. 그리고 컬럼 문단 나누기, 그 다음 심볼. 네, 여기 있습니다. 특수 문자가. 내가 직접 써도 돼요. %C라고. 근데 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특수 문자 들어갑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더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쓰시면 돼요. 날짜, 이 미들이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군요. 그 다음에 카피,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를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작업을 할 때, 이런 표제란 작업할 때는요, 텍스트보단 m텍스트의 활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m텍스트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 놓고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레프트로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짝 붙으면 안 되잖아요. 바짝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요. 탭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 기호로 한 칸만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적당히 칸을 띄워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를 더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걸 복사했습니다. 지금 얘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립이. 이건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일 때 그립이 이렇게 나와요. 자, 분해를 하겠습니다.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제가 여러 줄을 써보죠. 날짜, 도명, 설계자, 제가 여러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분해. 그러면 이렇게 낱낱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된 것,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꾸기. 텍스트 to m텍스트. 텍스트
to mtext. 그러면 이렇게 다시 mtext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엔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니까 엔터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미들 센터로 놓고요. 자, 컨트롤 1키를 눌러 봅니다.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뜰 겁니다. 문자예요. 문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컨텐츠, 날짜, 문자 스타일 HG, 저스티피케이션, 네, 문자 크기, 각도, 팩터, 간격,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때 뭐가 있냐면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yes로 놓으면 이렇게 텍스트에 둘레가 돌아갑니다. 텍스트 둘레가 돌아가요. 우리가 어저께 평면도를 그려봤었죠? 그때 보면 방 1, 방 2, 거실, 주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문자의 주변에 테두리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해요. 렉탱글, 그 다음에 mtext, 그 다음 미들 센터. 원래는 이렇게 해요. 텍스트 따로, 프레임 따로.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텍스트 프레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간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요만큼의 간격이 존재하죠. 이거요, 백그라운드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마스크에 보시면 오른쪽에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유즈 백그라운드 마스크가 있어요. 체크합니다. 바로 보더 옵셋 팩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값으로 조절합니다. 1을 주면 이게 바짝 붙어버려요. 2 그러면 현재 문자의 2배 정도 크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값 1.5입니다. 그 다음 마스크의 색상이에요. 여기 마스크의 색상입니다. 근데 보시면 use drawing background color, 지금 현재 배경색 검정색이잖아요. 이 배경색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